예. 오늘 귀국해가지고 또 뭐 바로 점검 회의도 하고 그런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어떤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까요? 지금 보도로는 부동산하고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점검인 건데, 이제 부동산은 7월 23일인가요? 대통령이 출국 직전에 그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대토론회를. 그 뭐 한 열흘 상관 사이에 특별히 상황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주식시장도 출렁거리는 거는 마찬가지고, 뭐 솔짝. 지금, 예, 맞습니다. 지금은 또 급등 사이드. 그래요? 예. 또 어디 좀 사놓으셨어요? 아니, 아침에 살까? 막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 그렇군요. 주식 이야기일 것 같다. 그렇다면 저기는 어떨 것 같습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은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듯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시시콜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지금 보면은 되게 특이한 일이에요. 특이한 일이라는 게 보십시오. 자, 대통령이 반대, 법무부 장관도 반대, 국민 여론도 반대, 여당 지지층도 반대. 근데 해요. 제 이런 거는 처음 봤습니다. 그게 이제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가지고 누굴 위해?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김용민 의원 같은 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가가지고 그 보고하고 그러던데 그게 이상하다는 거죠, 여러모로. 그래서 이제 야권에서는 거부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거부권 행사를 하려면은 대통령이 기존에 언급을 좀 더 강하게 했어야 되는데, 청와대에서는 국회에 맡긴다라고 계속 그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거부권 행사를 하면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 거부권 행사는 안 될 것이고, 모르죠.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뭔가에 대한 보완? 뭐 이런 게 좀 나올련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결국 전당대회용 아닌가,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좋지가 않죠. 전당대회용이 아닌가라는 건 무슨 말씀이신 거죠? 여권 내 이제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어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은 원래 김민석 후보는 총리였잖아요. 총리실 산하에 그 검찰개혁 추진단까지 꾸려가지고 뭐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다가 정청래 후보가 치고 나오니까 해체. 없앴잖아요. 그 공식 해체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국회에다 맡기겠다라고 한 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책임한 것이고, 지금 여당과 대통령의 전당대회 국면을 보면은 또 특이하고 어려운 점, 이게 야당복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흔히. 근데 지금 야당복이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그 1년차 때에 김기현 대표도 했다고 유사점이 좀 있어요. 대통령하고 호흡 맞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 또 당은 당대로의 이게 있다라고 하는 그게 있는데, 그때는 강한 명분이 야당 때문에 뭐 일을 못한다. 우리나라도 또 뭉쳐야 된다. 네. 지금 뭐 야당 때문에 못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뭐 옛날 같았으면은 야당 때문에 못한다. 검찰이 뭐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해서 못한다. 조중동 때문에 못한다. 없어요. 그게 다. 그러니까 이 핑계 될 것도 없고, 뭔가 야당 지금 전당대회하고 여권에 구심력이 형성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외부에 이게 뭔가가 좀 있어야지 구심력이 형성이 되는데 없죠. 없다. 네. 연임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 국민의힘에서는 연일 이 대통령을 향해서 연임 안 한다, 선언하라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는데, 그럼 연임 개헌에 대해서는 직접 입장을 밝힐까요? 그건 뭐 대통령 특유의 뭐 내가 언제 한다고 했습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걸 공격한다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국 이제 연임, 공소 취소, 또 최근에 뭐죠? 공소기각법제화인가? 예. 까지가 한 묶음으로 엮여지는 건데,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제 지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처분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역대로 보면은 대통령 개인의 처분이 그렇게
이슈가 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뭐 이명박 전 네. 대통령 같은 경우에 뭐 다스가 어쩐다, 뭐 BBK가 어쩐다, 이 대통령 되고 나면 일단 끝.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뭐 최순실 씨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뒤에 불거지니까 결국 탄핵으로 간 것인데 그 BBK 다스를 뭐 공소 취소를 한다, 뭐 어쩐다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끝난 뒤에 다시 보자가 되는 건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특이점은 대통령 임기 중에 계속 이 뭐 재판에 대해 가지고 이걸 뭐 없애야 된다, 미리 없애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생각한 거는 죄 없으면 무죄 되겠지 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무죄 재판에서 다퉈가지고 무죄 자신을 한다면 그렇게 하면 될 건데 왜 자꾸 복잡하게 하고 또 뭐 연임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지? 오, 지금 그러면 실장님은 연임 이야기도 사실은 이 대통령의 죄 지우기 감옥 안 가기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감옥 안 보시는군요. 가기 뭐 프로젝트라기보다는 재판 안 받기? 이제 그런 이제 자기의 이제 처분 신분에 대한 뭐 불안감 때문이랄까. 그리고 이걸 이제 여권에서는 아니 뭐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말실수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뭐 국민의 결단, 여야 합의, 여론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가만 보시면요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검수완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든지 뭐 정보통신망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되게 쟁점적인 법안에 대해서 이건 다 국민적 합의가 된 거다. 국회에서 결정한 거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국민적 합의가 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건 개헌 관련 사항이기도 하고 정말로 역풍이 불기 때문에 안 될 거예요. 안 될 건데 왜 그러면은 매를 사서 맞느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요? 그러니까 그 조정식이라는 분이 뭐 정치를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국회의장이 됐고 또 이 유사한 이야기를 했던 그 법제처장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대통령의 의중에 정통한 사람이라는 분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5월 25일에 후보 시절에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딱 워딩이 그랬거든요. 과거의 국민이 이 128조 2항을 이야기하면서 개헌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과거의 국민이 현재의 국민의 뜻을 좀 제약하는 면이 있는 것 같다. 근데 그거는 우리는 모두 과거의 국민이 현재를 제약하고 현재 우리의 판단이 미래를 제약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그렇잖아요. 법이라는 건 과거에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128조 1항이라는 게 대통령 연임 개헌할 수 있어요. 하는데 당사자는 해당 안 된다. 그럼 우리가 현재 우리 국민과 국회가 뜻을 모아가지고 미래에 우리 국가 방향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부러 법적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 그 미스매치를 해놓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약간 이제 톤이 올라가는데 교육 개혁을 한다, 국민연금 개혁을 한다. 그건 다 우리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심사숙고해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교육부 장관하고 대통령이 올해 11월달 수능은 이렇게 바꿔 안 되는 거잖아요. 교육개혁이라는 건 5년 10년간의 단위 계획을 통해서 왜냐하면은 미래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라고 원래 그렇게 해놓는 건데 그게 문제라고 하면은 뭐가 앞뒤가 되게 안 맞아도 안 맞는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교육개혁마저도 훨씬 더 많은 심사숙고가 필요한데 그 연임개헌 128조 2항 개헌이 이렇게 그냥 뭐 정무특보, 국회의장, 대통령의 뜻 한두 명이 이렇게 냄새 풍겨서 할 일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연성헌법 이거는 이제 되게 의구심을 갖고 있는 쪽에서 보는 건데 연성헌법이란? 5.18 전문 포함해가지고 지난 지방선거 때 개헌하자라고 했던 거에 대해 가지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쪽이 우리나라 개헌은 이제 경성헌법 이래가지고 개헌하기가 되게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국민적 합의가 워낙에 갖춰져야지 이제 되는데 한번 이렇게 조금 쉽게 바꿔놓으면 또 개헌하기가 쉬워진다. 그쵸. 그럼 이게 권력 부족 개편까지 연결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지금 보면은 그러네요. 대통령이 갔다 오신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4번째 임기 이제 도전하거든요. 80대.
저는 아직 살아계신지도 몰랐어요. 계시죠. 예. 언제쯤 놀라. 그런 나라들이 이제 전형적으로 연성헌법이고 권력 구조도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들은 물론 그 나라들도 연성헌법을 취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니까 훨씬 잘 아시지만은 우리보다 뭐랄까 우리는 헌법하면 되게 이제 높은 단계인데 좀 우리로 치면 법률 정도 될 것도 헌법에 넣어가지고 바꾼 나라들이 있는데 권력 구조에 대해 가지고는 엄청난 안정성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대하는데 이제 공감대가 형성돼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만에 하나 백번양보해서 이것도 또 시간적 미스매치인 게 대통령 지지율 한 70% 나오고 이럴 때는 그러면 못할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한 60%대 됐을 때 평론가인 김갑수 씨랑 몇 명이 막 울면서 얘기했어요. 네. 연임하셔야 된다. 근데 지금은 안 좋으니까 대통령이 위태로우니까 여당 상황이 안 좋으니까 헌법을 바꿔도 연임해야 된다. 이거는 이 앞뒤가 여전히 또 안 맞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타이밍 때문에 조정식 의장의 정무 감각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민석 정청래 후보 간의 초박빙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합산해 보니까 1%포인트 정도 차이가 그렇죠. 나더라고요. 지금 대접전이 벌어졌는데 앞으로의 판세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러니까 충청권에서 예상외로 이제 김민석 후보가 조금 앞서고 부울경에서 이제 정청래 후보가 조금 앞서가지고 전체 합산에서 한 1% 차이인데 그럼 이제 남은 게 강원, 제주가 남고 호남 남고 수도권 남은 거예요. 호남하고 수도권이 제일 중요하죠. 지금은 이제 전초전이고 누가 기세 싸움인 건데 기세는 비등비등하다. 라는 거죠. 그래요? 김민석 후보가 좀 앞서 나가는 거 아니고 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충청에서. 그렇죠. 기세가 이제 비등비등한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 선호투표 제도가 있고 송영길 후보가 한 10%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거를 감안할 때는 김민석 후보가 좀 유리해 보이지 않나. 근데 또 이게 최고위원 경선 동시에 진행된 걸 보면은 또 최민희 후보가 되게 앞장서요. 근데 그 최고위원은 말하자면은 이 거치게 표현해서 10명 중에 5명 뽑는 거랑 3명 중에 1명 뽑는 거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10명 중에 5명 뽑는 거는 한 23, 4% 나오면은 그냥 1등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3명 중에 1명 되고 이거는 또 선호투표제가 있으니까 과반을 넘겨야 되는 거니까 조금 다르기는 하죠. 그리고 이게 치열한데 이 치열함이라는 게 여전히 뭐 적통논란, 노무현 이름은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친청은 더 이상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친명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일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에 약간 유리하지 않나 점치는 게 1년 전하고 지금 매우 다릅니다. 자, 박찬대 정청래 두 분이 이제 경합했을 때 정청래 후보가 쉽게 이겼지 않습니까? 그때도 박찬대 후보를 대통령이 조금 더 편안하게 생각한다라는 이야기 있었는데 생각해 보시면 1년 전에는 친청이란 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네요. 있을 수가 없죠. 우리 그냥 대통령 We are the world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건데 지금 어쨌든 친청이란 프레임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친청 쪽에서는 우리는 대통령이 아니라 김민석을 공격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김민석 후보한테 좀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김민석 후보가 그렇게 독립적 이미지가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이 좋아서가 아니라 김민석이 약하기 때문에 김민석에 대한 공격은 곧 이재명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제 자식이 있는데 장성한 자식이 있으면은 독립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 어린 딸을 공격하면은 저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생각만 해도 열연하시는 듯한 워낙에 딸바보로 유명해서 그렇다면은 만약에 김민숙 후보가 신승할 경우 예컨대 선호투표제까지 가게 돼갖고 2등표까지 모아갖고는 그렇게 해서 결국엔 신승하게 될 경우에는 이미 친청기라는 게 형성된 이상 그 리더십에 당대표가 돼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크게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적겠습니까만은 단단한 비주류가 지금 형성되는
그림이 보여요. 지금 그거 민주당에서. 단단하고 노골적이던데요. 네, 대놓고 아니요 하고 야유하던데요. 그렇죠. 뭐 이대로 가면 거기다 이제 유시민 같은 분이 막 등장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쉽지가 않은 거죠. 아니, 진짜 그래서 윤리위 제소 얘기까지 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참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와, 이거 국민의힘한테도 배울 게 있구나. 윤리위 정치라는 거. 아, 징계 정치. 그렇죠. 아, 저렇게 편한 게 있었는데 우린 뭐 했나? 물론 뭐 정청래 후보가 대표가 된다고 해서 설마 이제 김민석 후보를 그렇게 윤리위에 이렇게 하겠습니까만은 뭐든지 벌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지금. 와, 저 사람들은 이제 2판, 4판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그쵸? 지금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뭐 아무튼 간에 근데 잠깐 고생하게 되더라고요. 이분들 적통 논란하고 있는 거 조금 아쉽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다들 60이 넘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손주 볼 나이인데 왜 이렇게 맨날 적자 적통 논란뿐만 아니라 보안수 사건,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지금 여당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전 국민을 위해서 진짜 좋은 거다라고 하면은 이런 개혁은 국민의 것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걸 들고 가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가가지고 그리고 거기 사위는 우리 장인어른 이를 팔지 마라라고 하는데 그럼 이걸 더 좁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정책의 변경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그렇죠. 국민을 위한 것이었느냐? 우리의 이제 적통, 우리의 정통성을 위한 것이냐. 이거 스스로 그렇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말이라도, 아니,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 때문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박근혜, 이명박 이런 사람들도 검찰의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이게 믿진 않겠지만은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안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설명회인가 한다는데, 무슨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나한테 걸리면 다 죽어. 내가 특검법 다 통과시켜가지고, 오세훈도 날렸고, 이제 한동훈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 말을 왜 하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혹시 모르겠는데? 하면 조회수가 올라가나? 그건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답답해요. 예. 연일 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는 유시민 작가가 이번에는 이 대통령과 그 관계 맺어진 전후에는 영원한 것 아니야 라면서 절연론을 언급을 했습니다. 보자고 해도 안 본다. 참 특이한 이야기. 특이하다. 보자고 했는데 내 안 본다고 했다랑 보자고 하더라도 안 본다는 되게 좀 다른 이야기죠, 뉘앙스가. 전화 오나 봐라. 나 전화 와도 안 받아. 근데 그렇잖아요. 그 주변에서 나온 이야기는 뭔가 있긴 있었던 것 같다. 어떤? 그 컨택, 대화를 해보자. 간접적인 컨택이. 그게 대통령이 직접 했는지, 간접적 누가 이제 메신저가 있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차단하는 거잖아요. 공개